11월 18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51만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또 오늘 수능을 보는 대신 곧바로 사회로 진출하는 청소년들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기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코로나19 수능이었고요.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시험 구조로 개편된 수능이었습니다. 이런 개편이 시험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오늘 난이도는 어땠는지 공공입학사정관 이성록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열린민주당 최광욱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당대당 통합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에서는 피고발인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는 고발인으로 모두 당사자신데요. 열린민주당 최광욱 대표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말말말 중 최고의 말을 뽑는 상근 장원급제 시간, 오늘도 같이 하십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노동자들이 임금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 명세서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사람과 일 임자원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혁, 단골 손님 여러분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유튜브에서 신장식의 신장개혁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팟빵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혁 밥상 들어갑니다. 초반에 또 살짝 절었는데, 예. 이런 날 방송 잘 된다고 하셨죠? 그럼요. 오늘 저희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퇴근길 오늘의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석 가리는 신장개혁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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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에서도 전달해드렸는데 뭐 조금 있으면 그 최강욱 대표와 열린민주당 대표와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3개월 남겨놓은 상황에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 합당이 이루어질지 또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지지율 답보 상황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는데 어떤 소식들이 있었나요?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 공식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두 당의 이번 통합 결단에는 이재명 후보의 의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송영길 대표가 전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당대당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측의 협상 대표로는 우상호 의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열린민주당도 오늘 오후 3시에 긴급 최고위를 열고 합당 여부를 논의할 협상단을 구성키로 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협상단장을 맡고 황희석 최고위원, 안원구 사무총장, 김의겸 의원으로 협상단을 구성했는데요. 다만 합당을 전제로 한 협상 추진이 아닌 합당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향후 협상단 논의에 따라 합당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밝힌 것과 다소 온도차가 있는 발표인데요. 일단 협상단 차원에서 통합 여부부터 시기와 방식 등을 두고 실무 논의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만약 당대당 통합으로 결정되면 당명 등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그래가지고 큰 당하고 이제 작은 당이랑 합당 논의를 할 때 쉬울 것 같아도 막상 또 간단치가 않은 간단치 있습니다.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전국 때 이 민주당하고 일종의 이제 노선 차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이제 갈라져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전히 특히 당원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을 거라서 열린민주당은 이제 당원들이 이제 전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하게 돼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이제 당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이제 설득하려는 뭐 좀 시간을 또 가져야 되니까 네. 거기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내용적으로 보자면은요, 열린민주당이 선명한 개혁성, 언론개혁, 검찰개혁 등등의 선명한 개혁성을 표방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소위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과 대항해서 어떻게 크게 전선을 칠 거냐라고 하는 것, 즉 개혁의 현실성을 어떻게, 개혁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거냐라고 하는데 고민이 집중될 거고요. 큰 당이랑 할 때는 특히 이렇게 작지만 선명성을 생명으로 삼았던 정당의 당원들은 자존심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과정에서는 반드시
소위 말하는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슈를 민주당이 어떻게 핸들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중도층의 관심이 좀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포괄적으로 당을 합치게 되면 그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하게 될 거고, 좀 전에 우리 저 기자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그래서 이제 당명이나 이런 얘기까지 같이 나오는 이유가 기왕에 합당을 하는 김에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좀 쇄신하는 모양을 이제 맞춰가자라고 이제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는 이제 양당 사이에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정당 쇄신의 모양 잡기라는 이제 싸움이 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연결고리를 만들어보자, 이런 고민도 같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절차 과정이 당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 당원 총투표로 결정이 될 텐데요. 최종 합당을 하게 된다면 정봉주 전 의원이 협상 단장을 맡았다라는 점에서 이분은 이제 지난 서울시장 선거 재보궐선거 때 합당을 캐치프레이즈로 들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후보 당내 경선을 그렇죠. 했어요. 사실상 1번 공약으로 내밀었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합당을 조금 더 염두에 둔 협상 단장의 선정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열린민주당의 정당의 특성상 전 당원들의 토론과 결정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다. 민주당은 그러한 절차 과정을 존중해야 시너지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보다 더 이견이 더 많이 표출된다거나 또는 이 과정 자체가 정치는 모르기 때문에 엎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오히려 아니함만 못해지거든요. 예, 이런 점들을 좀 민주당은 섬세하게,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거냐, 즉 선명한 개혁성, 그다음에 현실적인 정치적 요구, 이 두 가지 토끼를 어떻게 같이 잡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주요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심이 멀어져 가니 영끌이라도 해보려는 심산이다라고 비판을 했네요. 네, 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당내당 통합 추진을 공식화하자 심판의 날은 다가오는데 민심은 멀어져가니 어떻게든 영끌이라도 해보겠다는 심산이라면서 야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구두 논평을 통해서 민심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여당의 행태가 심히 안쓰럽다면서 열린민주당을 대표하는 분들은 손혜원 전 의원, 최강욱 대표, 김의겸 의원 등 이른바 분노 유발자들이다. 합당을 한다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국민의당과 합당하는 논의를 진행을 하다가 이게 엎어졌던 기억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전에도 우리 이제 주인장께서도 짚어주셨지만 그래서 사실 작은 당하고 합당 논의를 할 때는 굉장히 좀 섬세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 사례를 이제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때 막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당을 또 특히 안철수 후보에 그렇죠. 대해서 네. 굉장히 낮잡아보고 속값은 쳐줄게요, 뭐 이런 후하게 쳐드릴게, 뭐 이런 얘기들. 그렇게 하면 작은 정당에서는 정말 안 하고 그렇죠. 만다. 그렇죠. 내가 될 수는 없어도 떨어뜨릴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도 배고팠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자, 두 당의 합당 과정은 한번 지켜보고요. 잠시 후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직접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대위, 양쪽 다 선대위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대위 개편 관련해서 뭐 이해찬 전 대표의 구원 등판론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탄희 의원은 본인이 너목들 네. 위원장, 직책을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위원장 직책을 내놓기도 했고, 이재명 후보도 이런저런 말씀을 좀 하셨던데요.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갔는지. 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날 이해찬 전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고 자문을 구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지금 이 후보의 지지율이 좀 정체가 되고 선대위 개편론이 거세지는 위기 상황에서 관록을 가진 이 전 대표가 구원 투수로 전면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좀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 전 대표가 갖춘 경륜을 들어서 현재 이 후보 선대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다. 그런 긍정 의견도 있지만 이 전 대표의 다소 올드한 이미지나 외연 확장 측면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에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원톱으로 유력시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 후보 선대위에 이 전 대표가 등판하게 되면 김종인 이해찬의 33년 악연이 이번 대선판에서 리턴 매치로 치러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 구도를 경계하기 때문에 이제 이해찬 대표 쪽에서는 좀 신중하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어제 그 이해찬 대표 쪽의 핵심 관계자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방송 전에 이제 대기실에서요. 네네. 말씀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이제 이해찬 대표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후보가 강한 상황이고 국민의힘 쪽은 구도에서 이제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이제 국민의힘이 원하는 구도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해찬 대표가 전면에 등판하게 되면 지금 이제 기자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해찬 대 김종인이라는 구도가 짜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권 심판론 쪽에 구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해찬 대표는 막후에서 이제 어떤 조정 역할을 하는 거 혹은 이제 선대위에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전면에 나서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게 지금 뭐 대체적인 이제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선대위 내부에서도 초선 의원들이 자신들 직책 내려놓으면서 쇄신 요구하는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탄희 의원 이야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밝힌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 이재명 후보가 직접 밝힌 이야기. 로마 분단 뭐 이런 얘기 하셨네요. 네, 이 후보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쇄신 모임에서 이제 소수 의원들이 속속 자신의 직책을 내려놓겠다,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냈는데 이에 대해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로마 군단이 출진 준비를 위해서 집에서 나오는 중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아직 본격적인 전투를 못하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로마 보병은 기본적으로 중장 보병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기병대가 아니고 좀 느리죠 원래. 네네. 그래서 몽골 기병대였으면 이미 나와 진격해서 점령했을 것이다. 속도를 더하자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본인도 좀 아쉬움을 이 내비치셨습니다. 몽골 기병 얘기가 맨 처음 몽골 기병 얘기를 했던 분은 정동영 전 의원이었는데요. 그 몽골 기병처럼 정당 개혁하겠다, 뭐 이렇게 허벅지에 살이 붙었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황은하 의원 같이 초재선 그룹 중심으로 직책을 내려놓는 좀 움직임이 있는 것이 네. 지금 이제 일반 그 시민들이 바라보는 민주당의 이미지라는 게 170석 가까운 이제 거대 정당 그리고 일종의 이제 기득권 집단화된 그 이미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 틀을 깨지 않으면은 좀 참신한 집단이라는 그 세력이라는 이제 이미지를 다시 재편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인식이 지금 초재선 중심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여의도 바깥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기존 기득권화되어 있었던 민주당을 접수하는 양태 혹은 이제 뒤집어 엎는 양태로 이미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 어렵다. 이런 위기의식들을 좀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169명인가요? 지금 네, 현재 맞습니다. 의석수가 169명이 선대위에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단일한 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과 신속한 실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도 로마 군단이 출진 준비를 위해서 집에서 나오는 중이면 아직 진을 못 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에서 이제서 나오는 중이면. 또 로마 군단이 기본적으로 자기 무장을 자기들이 갖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되게 오래 걸립니다. 예. 그런 부분을 질책하는 겁니다. 지금. 네네네. 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 진열 정비, 전열 정비를 하고 있는데 권성동 말고는 아직 뭐 결정된 게 없어 보여요. 네, 일단은 뭐 윤석열 대선 후보 최측근으로 비서실장 맡았던 사전의 권성동 의원이 오늘 당 사무총장이 공식 임명이 됐는데요. 뭐 네. 본격적인 친정체제 구축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선대위 인선 작업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합류를 놓고 좀 윤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간의 견해차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17일 날 나온다 그랬는데 안 나왔고 오늘은 더 미룰 수 없으니까 원포인트로 사무총장 권성동만 결정을 나오죠. 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그 어떤 원래 마지노선은 20일 토요일이었는데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건 어제 윤석열 후보랑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만났다는 겁니까? 안 만났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윤석열 캠프 인사들의 이야기를 만났다. 들으면 만났다. 굉장히 그렇죠.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거의 뭐 다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종인 위원장한테 물어보면 안 만났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 만나긴 했을 텐데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나진 않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줌으로 만났나? 온라인에서 만났나?
아니 그럴 수도 미국하고 있구나. 시진핑 미국 바이든 중국 시진핑 주석도 그저 온라인 화상 회의 하는 것처럼 윤석열 김종인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SNS에서 만나셨나요? 줌에서 만나셨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국민의힘 내부에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대위 쇄신론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선대위와 관련된 논의가 바깥에 있는 김종인 위원장과 안에 있는 윤석열 캠프 사이의 어떤 갈등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서 네. 실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직까지는 안 터져 나오고 있는데 폭탄이 굉장히 좀 잠재해 있는 상황이라는 게 지금 젊은 그 국민의힘 인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봤을 때는 이준석 체제 이후로 당 혁신을 위해서 영입된 인사들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기존의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캠프가 짜여지거나 선대위가 구성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친정 체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존 질서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김종인 위원장도 그 부분을 좀 걱정하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대선의 어떤 특성상 장기 싸움으로 가면은 무조건 대선 후보 쪽이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선거는 무조건 이제 대선 후보 중심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아마 김종인 위원장도 초반에 좀 그 부분을 좀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싸움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궁금합니다. 두 분 만나셨는지 안 만나셨는지. 왜 너무 다르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런 얘기를 했다 안 했다는 다를 수 있는데 만났다 안 만났다가 그렇죠. 다르니까 그건 이제 좀 당황스럽습니다. 둘 중 하나잖아요. 예스냐 노냐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중간이 없는 건데. 자, 공군 이중사 성추행 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수사 초기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라고 직접 지휘한 정황이 녹취록을 통해서 공개됐고 이러자 유족들은 사건 무마하려고 한 것이다.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네요. 네, 공군 이중사 성추행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수사 초기에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직접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이제 어제 이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 해당 녹취록에서 A 군검사가 선임 군검사에게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된다고 촉구를 하는데 이 선임 군검사가 전익수 법무실장이 다 생각이 있을 거다. 직접 불구속 지휘를 하는데 나라고 뭘 어쩌겠냐. 입단속이나 잘해라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전익수 법무실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강력한 법정 대응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유족분들은 이제 특검을 주장하면서 특히 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네, 유족들이 많이 그 의구심이 있고 또 그런 의구심을 부추길 만한 정황이 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가 다시 한번 밝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님 목소리도 한번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카드 수수료율이 3년 만에 또다시 인하될 전망인 가운데 신용카드 업계가 대선 앞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반발했어요. 금융당국과의 갈등 고조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에 당정 협의를 거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를 하는데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3년 만에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카드 업계가 결제 셧다운 조치까지 불사하는 등 강력 반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13차례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를 했는데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영업난이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이에 카드사 노조는 더 이상의 수수료율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인데요. 올해 수수료율 인하가 결정될 경우에 신용카드 결제를 전면 중단하는 결제 셧다운 수준의 강력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또 하지만 정부로서는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여전해서 또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부담이 굉장히 큰 거 맞고요. 하지만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고 노조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려갔다고 해서 급여가 낮아진다든지 또는 고용이 흔들린다든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위 자영업자와 노동자들 사이에 을대을의 싸움이 아니라 이 중간에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분담을 할 거냐. 이 논의가 건강한 논의가 되려면 여기로 가야 됩니다. 노동자, 자영업자가 싸운다. 이런 보도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또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최근 들어서 이제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이제 소위 준재벌급의 간편 결제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네. 경쟁이 좀 심화되고 그쪽은 오히려 규제를 덜 받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좀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좀 같이 고려될 필요는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전반적인 신용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을과 을의 싸움이 아니라 정부와
그 사용 사업주들이 네. 자본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BS 캠페인 네, 2022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이 잠시 전 5시 45분에 끝났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학부형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수험 관리해 주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2022학년도 야, 이가 3개가 겹치니까 발음이 어렵네요. 수능은 어땠는지, 그리고 수험생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성록 선생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예. 단골손님, 저희 청취자분들이 단골손님들이시거든요. 예, 단골손님도 그렇고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공공입학사정관 무슨 일 하시는 건지 먼저 예, 설명 좀 대학이 이제 해주시죠. 고등학교 교사라든지 교육청 관계자, 교육 전문가 또는 그 대학 타대학 교수들 중에서 이제 네네. 공공입학사정관으로 선임을 하게 됩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하는 역할은 네. 대입 전형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평가 과정의 공공성이라든지 투명성을 제고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 평가를 하시니까 이렇게 공공입학사정관이 딱 뜨면 이렇게 겁내하시는 분들도 전혀 계시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으세요? 예. 협력적 관계에 있으시다. 예, 그렇죠. 자, 어쨌든 다들 뭐 지금 뉴스 뜨는 거 보면 수학이 예. 어려웠다. 예. 뭐 국어는 평이했다. 뭐 이런 예. 등등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수능 출제 경향 전반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교육부에서 이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출제됐던 과정들을 토대로 해서 네네. 난이도도 적정 난이도로 이제 조정을 한다라는 원칙하에 출제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과 비교했을 때 그 난이도가 비슷하게 출제가 돼서 비슷했다. 학생들이 좀 풀만했다라는 점들도 엿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선택 과목이 처음으로 도입이 됐는데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 관련해서 과목의 표준 점수 차이가 발생하지만 표준 편차. 예, 표준 점수의 차이가 발생을 하지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학 영역에서 공통 과목과 이제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서 시행되는데 공통 과목의 난이도를 높이고 선택 과목의 난이도를 조정해서 변별력을 확보한다든지 네. 과목별 편차를 줄이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공통 과목은 좀 어렵게. 예. 그다음에 선택 과목, 뭐 확률 통계, 뭐 기하, 미적, 미적 뭐 이런 예. 것들을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예. 저희들 공부할 때랑 완전히 예. 좀 달라서 그거 다 했어야 됐는데. 예. 예. 그런 점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 난이도 문제 문항이 좀 더 늘어났다라는 점들도 엿볼 수 있겠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다수의 문항이 추론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문항들이 출제돼서 변별력은 충분히 확보가 됐다라는 점들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변별력이 충분히 확보가 됐다 이러면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나름대로 점수를 좋은 점수를 받게 출제되는 구조이고 예. 중간 그다음에 하위권 학생들의 변별을 하는 이런 장치로서 충분히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점을 엿볼 수 있겠고 네. 영어 영역 같은 경우도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그 빈칸 추론 문제라든지 하는 네. 문제에서 그 난이도가 좀 있었던 이런 느낌을 가지고 문제를 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뭐 한국사, 탐구 이것도 다들 그 예. 시험을 봐야 되는 예, 과목들이죠.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에 따라서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또 과목에 따라서 그 난이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탐구 영역은 그래서 이렇게 몰리는 과목이 있고 예. 이렇게 기피하는 과목이 있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변호사 시험 칠 때도 선택 과목이 몰리는 과목이 있고 기피하는 과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국제법에 많이 몰립니다. 예. 저는 저희 딸이 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학교 다닐 때는 문이과 통합으로 예. 이렇게 내신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시험은 어쨌든 문이과 따로 시험을 보기는 했어요. 수능을. 근데 예. 올해는 문이과 통합 해서 시험을 그렇습니다. 본다고 하잖아요. 예. 아마 고3이나 재수생, 수험생이나 그 수험생 부모님이 아니면 문이과 통합해서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거야? 하고 굉장히 막연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지난해까지는
인문계 학생들은 수학 나형 문제를 치렀고 네네.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 가형 문제를 치러서 인문계 학생들 자기들끼리 네. 자연계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그랬죠. 수능 등급과 표준 점수가 산출이 돼서 나오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기 네. 때문에 유불리 여부가 나타날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금년도부터는 인문계, 자연계 구분하지 않고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달라지게 되고 네. 그다음에 1등급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숫자의 비율을 보면 아무래도 자연계 학생들이 그 수학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1등급에 차지하는 비율이 특히 자연계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1등급을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예를 들어서 90%를 넘기는 학생들이 1등급의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이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내신은 문이과 통합으로 그렇게 등급이 나왔거든요. 예. 작년 예, 수험생들, 이 작년 고3들까지 예, 예.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과 내신 등급, 그러니까 수학 내신 등급 제 예. 딸은 그 문과였는데 수학 내신 등급을 올리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자연계 학생들하고 함께 경쟁을 하다 예,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런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네, 이거는 그럼 문과 학생들한테 그럼 뭐 언어 영역은 그렇다고 해서 문과가 월등히 잘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예. 대학을 진학을 할 때는 네네. 인문계 학생들은 아무래도 인문계 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하니까. 예. 유불리 여부가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렇다 있는데.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유불리 여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략적인 대비를 할 때 고려를 해야 될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이제 국어와 수학에서 받은 점수가 네. 최종 응시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아, 최종 네네. 성적을 겸허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도 그러니까요. 엿볼 수 있겠고 특히 정시 모집을 지원할 때 해당 학과가 반영하는 과목이라든지 네. 교차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야 되고 특히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학별 산출 점수가 경쟁력 있게 나타나는 대학과 학과를 고르는 이런 전략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오늘 실력 제대로 발휘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그럼요. 말고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략을 잘 구사를 해야 된다. 예. 뭐 덧붙여서 더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 시험 못 본 친구들 지금 너무너무 낙담해서 예. 벌써부터 재수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런 태도는 좀 더 지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네. 실력을 제대로 발휘한 친구들은 또 그들대로 네. 또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친구들은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네, 그랬죠. 예, 그런 점에서 먼저 이제 우리 학생들 참 고생 많았다라고 꼭 안아주고 싶은 네. 이런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되는데 네. 이번 수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성적이 나온 친구들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입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네. 생각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 예. 주셨어요. 그 곧바로 이제 수시 모집 뭐 예. 수시 전형이 시작이 되고 예, 예. 그러면 뭐 논술도 있고 면접도 있고 뭐 작년에는 그렇죠. 코로나 시대라 면접을 못 하니까 뭐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올해도 좀 그런 식으로 면접이 이루어지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먼저 이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네네. 당장 내일부터 실시가 되는 논술고사에 응시를 할 거냐, 말 또 거냐. 그다음에 예. 면접고사에 응시를 할 거냐 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들을 해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면접 전형이라든지 논술 전형에 응시할 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대개 네. 이제 지난해 정시 결과를 고려해 봐서 지난해 정시 결과보다 3점 내지 5점 정도 네. 여유가 있다면 네. 이 친구들은 그 금년에 그 면접이라든지 논술을 응시하지 않아도 돼요. 아, 정시로 어차피 갈 수 있는 성적이 되니까. 정시 돌파. 예. 네. 그런데 그 비슷한 선에서 지금 합불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 네. 작년도 그 예상되는 점수와 작년도 점수와 올해 예상되는 점수가 거의 비슷하다. 네, 네. 이런 친구들은 웬만하면 응시를 하는 것이 수시 응시를 응시하는 해라. 것이 유리하다라고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면접이 직접 면접이 안 되니까 작년에 동영상으로 찍어서 뭐 업로드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업로드 전쟁도 치러봤고요. 저도 작년에 동영상 찍는데 이렇게 예. 핸드폰 들고. 예, 참 고생들 많이 하셨죠. 예, 근데 올해도 아마도 면접이 대부분 그렇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거나 하지 않을까 예, 싶기는 한데. 학교 현장에서 대면한다 하더라도 실제 그 바로 대면이 아니라 맞아요. 딴 방에서 분리된 하더라고요. 방에서, 예. 분리된 방에서 그냥 모니터 앞에서 예, 하더라고요. 화상으로만 예. 예.
그래서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옷을 뭘 입어야 돼? 이런 것까지 다 고민거리가 돼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렇게 심각하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네. 면접과 관련된 구체적인 역량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 우리 학생들 너무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자.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온라인 면접을 기화로 옷 사달라 이런 거는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량 중심의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예. 자, 입학사정관 오래 하셨는데 대학에서 그 우리 학생들 잠재력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사실 이제 열심히 학생들은 준비를 하는데 오히려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은 그거 말고 다른 거를 더 중시해서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늘 하거든요. 뭘 제일 중시해서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육에서의 본질적 가치와 네. 생각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네.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량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학생 중심 수업 활동과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라든지 네. 하는 활동 등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성.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잠재력을 살펴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네. 예, 자기주도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지적 호기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예. 하는 부분들에 초점 맞추어서 역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자기주도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활동과 그다음에 교과 중심의 활동, 예, 아울러서 지적 호기심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뻗어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자기주도성, 지적 호기심 굉장히 중요한 예. 그 학습 역량이고 한데 예. 이 대통령 선거에서 나온 공약들 보면 말하자면 수시를 다 폐지하고 정시만으로 뽑겠다. 예. 이런 공약들이 자꾸 나와요. 예. 예. 근데 이제 정시만으로 뽑겠다라고 하면 수능 성적만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럼 자기주도성이나 지적 호기심 이런 거를 정시 그 수능 성적만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학교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네네. 대선 주자들께서 그런 쪽의 논리들을 가지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치로서 특히 수능 100%로 선발하겠다라는 후보들도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 학교의 교육 과정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교육 시스템이 지금 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변하는 모습들을 살펴본다라면 네. 이런 제도와 관련해서 네. 특히 평가에 있어서도 그런 쪽에 같이 발맞추어서 나가야 되는데 네. 실제 수능과 관련된 문제풀이 중심으로서 평가를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네. 우리 교육이 어쩌면 10년, 20년 전으로 다시 되돌려지는 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네. 이런 것들로 이런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발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점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그게 어떤 반론을 하시냐면 자기주도성과 지적 호기심 참 좋은데 네. 네. 그거는 뭔가 사교육이나 부모의 역량에 부모가 얼마나 아이를 잘 돌보느냐 예. 또는 사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거라서 그게 부모 찬스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론을 하시거든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형적인 오해와 관련된 부분에 오해입니까? 해당한다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는데 네네. 부모 찬스라든지 네. 그다음에 사교육 쪽에서 개입을 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개입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하는데 네. 실제 학교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네. 학교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만 100%그 내용 범위 내에서 선발입니다. 네. 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참여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역량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사들이 관찰한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기록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부분이죠.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수능만으로 100%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정시에서는 파락군이 제일 유리합니다. 예. 그건 통계로 확인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부모 찬스라는 말 때문에 자기주도적 학습,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학습이 학교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예. 수 있고 학교에서만이 평가되는데 이거를 자꾸 부모 찬스라는 말로 얘기하는 것은 예.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라는 예.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입학사정관들도 이거 중심으로 보신답니다. 자기주도성, 지적 호기심 이건 뭐 현장에 계신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예. 우리 수험생들도 오늘 시험 뭐 자기 실력 다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지적 호기심 이거를 중심에 두고 수시라든지 다양한 전형의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교육 당국이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런 부분은 좀 꼭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좀 현장의 목소리 좀 전해주시죠.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관련해서 내용을 말씀 좀 드리면 당장 대입 제도에 대해서 허덕이는 우리 학생들이 네. 거기서 헤어날 수 있도록 학교 교육만 특히 충실하게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대학을 갈 수 있는 네.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정말 바람직하겠다. 네.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의 교육 과정이 바뀌고 있고 교육 체제가 변하고 있는데 대입 제도는 과거의 문제를 잘 찍는 기술을 평가한다면 네네. 결국 평가가 교육을 왜곡하는 추객이 전도된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네.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안 되죠. 예. 평가는 교육의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지 그럼요. 평가 때문에 교육이 왜곡되는 사실 현실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씁쓸하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선생님 인생의 선배로서 오늘 수능 치른 아이들 또 오늘 수능을 치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사회로 바로 나가는 예.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이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일단 너무 많이 고생하셨다라고 정말 토닥거려 주고 싶은 네. 이런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인생이라는 먼 그림 속에서 지금 이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네. 삶의 이제 한 걸음을 내딛는 이런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시험을 잘 치른 학생 또 설령 좋지 않은 결과를 실망하고 있을 학생도 긴 삶의 흐름 속에서 성찰해보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과정을 어떻게 훌륭하게 극복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이런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점들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록 공공입학사정관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매주 목요일 한 주간의 외신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현 외신 캐스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소식 전하기 전에 저희들이 서로 쳐다보고 웃었습니다. 네. 필리핀 소식 때문에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필리핀 대선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자녀들이 네. 나란히 대통령, 부통령 런닝메이트로 출마를 했는데 네. 어떤 분들의 자녀들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상원 의원, 사라 두테르테 다바오 시장이 내년 5월에 열리는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서 각각 대통령, 부통령으로 나온답니다. 근데 둘이 러닝메이트가 돼서 짝을 이뤄서 나오게 돼요. 근데 마르코스 전 의원은 21년 동안 장기 집권했던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외아들입니다. 독재자의 외아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라 두테르테 시장은 지금 수천 명이 숨진 마약과의 전쟁을 주도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현 대통령의 장녀입니다. 이 두 명이 대통령이 네. 권총 들고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하고 막 그렇죠. 그랬던 네. 바로 그 두테르테 네, 딸. 지금도 대통령이고요. 네, 두테르테 현재 대통령의 딸인데 지금 필리핀이 대통령, 부통령 18,000명 규모의 상하원 의원과 관료들을 내년 대선에 이제 한꺼번에 선출을 하게 되는데 좀 특이한 건 대통령, 부통령이 각각 따로 선출이 되죠. 그리고 정당이 달라도 동맹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르코스 전 의원, 사라 시장은 소속 정당이 다르게 이제 출마를 하게 되는데 지금 둘이 모이니까 내년 선거에서 막강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에서는 그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이 정치가 엘리트 가문 간의 연합 그리고 지역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마르코스 가문은 북부에서 두테르테 가문은 남부에서 크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치 전문가들은 결국 필리핀을 철권 통치한 두 정치 가문의 독재가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래요. 그 마르코스 가문하고 두테르테 가문이 뒤에서 지금 손을 잡고 대통령 임기가 6년이거든요. 각각 3년씩 집권하는 방안도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 나눠먹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놨는데 굳이 이렇게 집권을 나눠 갖진 않더라도 마르코스 전 의원은 사라 두테르테라는 강력한 지원군을 얻게 되니까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라 시장은 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지금 정치 경력은 좀 짧거든요. 네. 인기는 높지만 그래서 중앙 정치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니까 차기나 차차기 대통령을 노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사라 시장은 두테르테 가문의 지지 기반인 민다나오라는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또 누가 나오냐면 복싱 영웅 파키아오가 나옵니다. 근데 대중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측근인 봉고 상원 의원들 이게 지금 다른 후보들한테 표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대선에 나오지 그러니까 대통령직에 도전을 안
하고 부통령직으로 도전을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눈길을 끄는 건 두테르테 현 대통령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단임으로 끝나야 되니까요. 헌법상 내년에 다시 재선에 도전을 할 수는 없고 상원 의원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대단하세요. 네, 딸을 부통령에 앉혀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자기가 이제 빠지게 되니까요. 워낙 부통령으로 또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 본인이 부통령으로 네. 나오고 딸이 대통령 나온다고 네, 그랬었죠.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딸이 먼저 부통령으로 출마를 하니까 나도 부통령으로 출마를 한다서 지금 부녀간의 부통령 그럼 뭐 대결이 펼쳐지는 것이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마지막 날 이제 선거 등록 마지막 날 이 상원 의원으로 지금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딸의 길을 터준 네. 모양새이긴 한데 네네. 이게 저는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사실은 그런 모양새만 만들어준 거 아니야? 네. 이런 의심이. 그래서 권력을 사실상 뒤에서 계속 유지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인권단체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다 이렇게 지금 굉장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참 민주주의가 어렵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 심각해지면서 이제 2번 접종이 아니라 3번 접종이 네. 기본 그걸 디폴트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CNN이 올겨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이제는 백신 접종 완료라는 의미가 2번 접종에서 3번 접종으로 바뀌게 될 거다. 이런 보도를 내놨어요. 지금까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백신을 이제 2번 맞으면 접종 완료. 그래서 이제 백신 패스 같은 걸 부여를 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3차까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스라엘하고 서유럽에서는 이미 3차 접종, 우리가 이제 부스터샷이라고 부르는 3차 네. 접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델타 변이가 너무 확산세가 가파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돌파 감염도 많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7월 말에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부스터샷을 실시했는데 8월 말부터는 12세 이상 모든 연령대로 확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2차 접종 후에 6개월 안에 3차 접종을 마쳐야 이스라엘은 백신 패스 자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강제를 3차 접종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스트리아도 최근에 2번째 접종을 완료한 뒤에 9개월이 지나면 백신 접종 완료자 지위를 박탈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부스터샷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부스터샷도 중요한데 또 네.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네. 우리나라에서 놓고 보자면 예전에 지금 백신 할 때 이렇게 그 이 모바일 패스 보면 따봉 하나, 네. 1차, 2개 하면 쌍따봉, 3번째 하면 어떻게 하죠? 손가락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없고. 근데 네.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사실 1차 접종도 제대로 못한 나라들이 그럼요. 굉장히 많은데 네. 이거 부스터샷 이게 선진국들 위주죠. 노름 아니냐, 네. 노름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보건 전문가들은 안 그래도 지금 그 선진국하고 빈국 간의 백신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데 더 악화될 수 있다. 왜냐면요. 지금 아프리카를 비롯한 저소득 국가의 접종률은 4.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2차 접종을 끝낸 나라에서 3차 접종까지 의무화하면 이런 나라에 돌아갈 백신이 더 없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제약사들이 비싼 값을 쳐주는 부유한 나라에 백신을 우선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최빈국에는 전체 백신 공급 물량의 1%도 안 되는 양이 전달됐다라고 지금 국제 구호단체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나나 화이자가 이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네. 이걸 가지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이쯤 되면 네. 좀 이렇게 풀어주는. 네. 강제 실시권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풀어주는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치료제만 지금 살짝 화이자가 풀어준다고 하고 네. 여전히 백신에 대한 그 지적 재산권을 풀어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그러니까요. 완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독일이 러시아에서 자국으로 연결되는 해저 천연가스관 이거 노르트 스트림 2 네. 이 승인 절차를 16일 전격 중단했는데 에너지 자원으로 유럽을 흔들려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다. 이런 얘기 있네요. 이거 바이든도 동의하고 네. 메르켈도 메르켈이 메르켈 총리가 추진해가지고 바이든이 적극적으로 동의했던 했었죠. 이런 거였죠. 네. 예. 이게 노르트 스트림 2가 지금 러시아 북서부에서 발트해를 지나서 독일 북부까지 이어지는 해저 가스관입니다. 길이가 1230km나 돼요. 근데 지금 탈원전을 독일이 추진하면서 에너지 공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독일은 이제 이 천연가스관이 필요했고 러시아는 이제 수출을 해야 좋으니까 서로 이제 윈윈하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네. 2018년부터 이제 공사를 하다가 올해 9월에 드디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면 유럽 천연가스 수요의 25% 정도를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시작할 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영국,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그럼 이
가스 공급을 끊어버리면 에너지를 큰일 무기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결국 이제 유럽과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7월에 완공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일에 가스 충전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연말쯤에 이제 가동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독일 정부가 이제 뭐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16일에 승인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말로는 절차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외신들은 천연가스를 무기로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벨라루스가 계속해서 유럽으로 난민을 밀어보내고 있는데 그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예, 난민 밀어내기 공격 이거 지난주에 한번 그렇습니다. 얘기했었죠. 그리고 예. 러시아가 가스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줄인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군사력도 대규모로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 그리고 나토랑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독일이 승인 절차를 중단하니까 유럽 지역 가스 가격이 17%나 급등을 한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문제는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러네요. 난방 수요가 높아지는데 이렇게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 올겨울에 유럽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에너지 대란에 시달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점점 커지고 유럽 있습니다. 연합에서 메르켈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빨리 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학생들도 수고 많으셨고 선생님들도 수고 많으셨죠? 2부 마치는 곡 룰루의 To Serve With Love. Anything but Clinton. ABC라고 그러죠. 뉴욕타임즈는 2002년 4월 15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유혈 사태가 심화된 것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간 길은 절대 가지 않으려는 부시 대통령의 Anything but Clinton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은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 가도를 가로막은 클린턴 대통령의 사회, 경제, 안보 정책 등 모든 정책에 대해 Anything but Clinton이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지지자를 결집시키기 위한 나쁜 작전이자 부시 대통령 개인의 사적 원한 관계에 근거한 아집이라고 평가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7일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남북한 군사합의서 파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요, 환경단체들로부터 기만적인 탄소 중립 시나리오다라고 비판받고 있는데 이마저도 더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 열린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된 최소한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원자력에 의해 생산된 수출품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유럽연합의 방침도 모르쇠입니다. 최정권 외무차관과 미국의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사이에 종전선언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합의가 있었다는 보도도 모르기로 한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의 합의 따위, 남북 간의 합의 따위, 윤 후보가 그토록 강조하는 한미 동맹 사이의 합의 따위, 다가오는 기후위기 따위, 한반도의 평화체제 따위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 한 나는 반대한다. 왜? 선거에 유리하니까. 나를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게 만든 정부니까. 결국 anything but 문재인 아닌가요? 그런데 윤 후보님, 부시의 anything but 클린턴이 어떤 평가를 받고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갔는지 제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 추진을 위해 실무협상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양당 간에 어떤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광욱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딱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상상 같은 이야기다라고만 언급하셨는데 전격 합당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그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논의가 많았다는 보도를 통해서 저도 간접적으로 듣고 있을 뿐이었고, 네네. 그전에도 이제 이런 합당에 관한 질문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될 때마다 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바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셨죠. 예. 예, 이제 어제 오후 늦게 네. 제가 어제 이제 법사위에 예산 심사가 있어가지고요. 네. 회의가 좀 늦게 끝났는데 오후 늦게쯤에 송영길 대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아,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하셨다. 예. 네네, 전화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합당 논의에 착수하고 싶다. 네. 당 대표로서 그 우상호 의원을 협상단장으로 해서 네. 합당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네.
그 뭐 괜찮겠느냐 이런 주제의 말씀을 주셔서 네. 아니 뭐 공식적인 제안을 하셨으니 네. 저희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답을 드린 것이고요. 네. 당연히 이제 그 전부터 많은 분들이 그 궁금해하셨고 또 네. 공식적인 그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이 또 대선을 앞두고 왔기 때문에 네. 저희도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 김성회 대변인이 네. 잠시 전 소통관에서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오늘 오후 3시부터 긴급 최고위원회를 온라인으로 소집해서 1시간 동안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라고 네. 이야기를 운을 떼고 내용을 쭉 브리핑을 했는데 오늘 그 긴급 최고위원회 온라인 긴급 최고위원회 결정 사항이 뭔가요? 예, 우리 대변인께서 브리핑을 통해서 알리셨지만 협상단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협상단장은 이제 정봉주 전 의원. 의원께서 맡기로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간의 논의 경과에 대해서 역시 우리 최고위원님들도 정보를 함께 공유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어제 있었던 상황들을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그 말씀드린 내용은 방금 전에 사회자께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언론은 사실 이 문제를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바라보시기 때문에 마치 합당이 당연히 성사된 것처럼 전제하고 이제 보도를 앞서 나가는 언론들이 또 일부 있어서 이미 다 합당은 됐고 이게 정치적 효과가 어떤가 이런 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언론에서는. 글쎄 말씀입니다. 너무 성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당원들께도 알려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절차가 있고 그렇죠. 저희는 최종 의사결정을 이제 전당원 투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에 관련한 일정, 뭐 절차, 또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했고요. 그것들은 이제 협상 과정에서 차차 짚어가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김성회 대변인 브리핑 내용을 보면 합당을 전제로 해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 여부를 논의할 민주당과 합당 여부를 논의할 협상단을 구성한 것이 공식 결정이다. 예. 요렇게 당연히 그래야 되지 얘기를 않겠습니까? 네네. 합당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께서 제안을 해주셨고, 네. 그러면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도 응할 것인지를 논의해서 일단은 협상을 하자. 네. 그리고 그 협상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결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보다 더 발전적인 합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네. 그런 과정에서 퇴행이 있다면 네. 그런 어떤 발전적이지 못한 합당은 또 바람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된 것이지 예. 당연히 합당을 전제로 뭐 세부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일부 언론이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네. 분명히 하고자 대변인께서 아마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협상 단장으로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협상 단원으로 황희석, 안원구, 김의겸 세 분이 포함이 된 것 이렇게 해서 협상단은 4명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시면서 합당을 공약처럼 내거셨던 합당파라고 분류를 할 수 있나요? 합당에 그렇죠. 굉장히 강한 의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협상 단장이 되셔서 네. 합당을 위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꽃길을 지금 놓는 중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 추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봉주 의원은 적극 합당파셨고 네. 그 주장을 또 감추지 않고 계셨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협상 단장으로 모신 이유는 네. 여러 최고위원들과 이제 논의 끝에 정당 정치에 대한 경험이 가장 많고 네. 협상 경험이 많은 분을 일단 당의 대표로 내세우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구성원들과의 어떤 인간관계나 뭐 이런 것들의 면에서 네. 협상 과정에서 보다 더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네. 점을 산 거고요. 저희 당내에도 아시다시피 여러 층위의 논의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논의들이 각각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우리 지도부에서도 그런 입장들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을 협상단에 포함시켜서 네. 필요에 따라서 협상 단장이 직접 우상호 저쪽의 협상 대표를 만나실 수도 있고 네. 또 그거를 좀 확대해서 만나실 때도 있을 것 같고 또 당내 협상 논의를 또 할 때 기본적인 전략단이나 의사결정 단위가 필요해서 그렇게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협상단에서
협상안을 뭐 결렬이 되면 결렬이 되는 거지만 협상단 차원에서 협상이 잘 되면 그러면은 열린민주당 안에서는 최종 결정은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합당 여부가 결정이 되는 이런 절차가 남겨져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당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당연히 제출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저희도 협상 진행 과정을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방법이나 적절한 시기에 또 알려가면서 네.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고, 예, 그것들을 협상단은 이제 관철시키는 역할을 맡는 거기 때문에 네. 협상단장의 뭐 특정한 어떤 그 생각이나 성향이 뭐 전부를 좌지우지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사실은 뭐 시기, 당면 변경 고려하시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안 하겠습니다. 너무 앞질러 가는 질문인 것 같아서요. 그렇죠. 향후에 이제 논의해야 될 네. 일이고, 네, 다 열려 있는 거죠. 네네. 다만 우리 당 대표로서 이 통합 과정 내지는 통합 협상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통합 협상 과정에서 가장 좀 핵심적으로 견지되어야 되는 원칙이나 지향점은 뭐라고 지금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간에 이제 저희가 이 대선에 임하는 우리 당의 전략이나 입장, 그다음에 네. 이걸 또 합당 여부까지 포함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주로 이제 말씀하시는 의견들이 열린민주당의 창당 정신으로 내세웠던 네네. 그 열린민주주의, 그다음에 정치개혁의 여러 과제들, 그다음에 예. 권력기관 개혁, 언론 개혁, 또 기타 여러 사회제 분야에 대한 어떤 개혁 과제들 이런 것들이 합당을 통해서 더 힘을 받고 제대로 구현되고 관철될 수 있다면 합당을 해야 할 것이나 네. 그것이 오히려 희석되고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구태에 흡수된다면 합당은 불필요하다라는 네네.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당원들의 뜻을 이제 최대한 받들려면 우리가 이런 합당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얼마나 더 발전시키고 또 얼마나 개혁해내고 또 최종적으로는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네. 후구 반민주적인 세력이 내세운 후보와의 어떤 선거에서 네.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그리고 그 선거의 승리를 어떻게 확실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것이 결국 최종적인 목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 통합을 한다면 합당을 하게 된다면 이게 네. 시너지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즉 개혁 과제가 보다 선명해지는 것도 하나의 시너지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민주당 쪽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중도 확장에 오히려 조금 걸림돌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네. 걱정하는 열린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하는 당원들한테는 선명한 개혁성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을 거고 네. 또 민주당 쪽에서는 중도 확장에 걸림돌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을 텐데 이런 양편의 우려를 어떻게 해결 내지는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합당의 과정을 협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네. 과거의 구태정치처럼 무슨 자리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뭐 권력을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협상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협상의 모습은 그런 여러 가지 요구, 그다음에 선거를 앞둔 또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얼마나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공감하실 수 있는 발전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느냐, 이 합당을 통해서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협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중도 확장의 문제를 걱정하신다는 것을 저도 언론 보도나 또 과거의 논의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그렇죠. 이 중도층이 생각하시는 그 걱정의 실체, 네. 이것들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중도층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개혁은 시끄럽고 성과가 미진하고 불편한 것이니 네네. 그것을 주장하는 세력은 마음에 들지 않고 배척하겠다. 왜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냐 뭐 이런 식이죠. 네네.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는 것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한국 사회를 위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네. 얼마나 나에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가오느냐, 네네. 그것이 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점들을 설득해 나간다면 충분히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한 개혁 과제들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개혁을 통한 어떤 정치 효능감, 네. 그러니까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치,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대선 후보, 네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치 발전, 뭐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면 굳이 그거를 개혁이라는 이름을 배관시하면서 중도층에 어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네네. 간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당 대표로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어찌 보면 두 마리 토끼 같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네. 현실적인 개혁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하는 굉장히 포지티브한 방식이 될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또 양쪽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이 두 마리 토끼 쫓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대표님이 굉장히 좀 의미 있지만 어려운 과제를 손에 받아드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뭐 과분한 과제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당연히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역사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인데, 네네. 그것을 퇴행시키고자 하는 후보가 나타났기 때문에 네네. 현실적인 위기의식도 지금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위기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기의식이 그냥 위기의식으로 머물지 않고 네. 보다 건강하고 발전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네. 합당이 의미 있는 성과물을 협상 과정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네. 그것이 합당의 전제이고 결과물로 국민들께 어필할 수 있어야지만 이 합당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네네. 그렇지 않고 정치인들끼리의 어떤 구태를 반복하는 협상이라고 한다면 네. 그거는 당연히 중단돼야 될 것이고, 그런 네. 합당은 의미가 없는 거라는 점, 네. 그런 점들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 대표님 그 연결이 됐으니까요. 최 대표님 관련된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민사소송, 이동재 기자가 예. 처음에 5천만 원 했다가 2억 원으로 명예훼손 그 손해배상 그 청구 금액을 그 대표님에 대해서 그 청구한 예. 소송인데, 민사소송 첫 변론 기일에 뭐 대리인을 포함해서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전 기자 측은 소송 지연 의도다, 비겁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어요. 저는 왜 일방적인 주장을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악의적인 보도를 한 거죠. 비겁하게 피한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최 대표님께서. 글쎄 말입니다. 이제 저를 미워하는 거는 뭐 그 심정은 알겠는데 예. 언론의 정도나 본분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 소송을 제기한 게 뭐 변호사님 더 잘 아시지만 본인의 형사 절차에서 도움이 되고자 본인을 변명하기 위한 입장에서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한 것이고요. 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그렇죠. 네. 그 중간에 어쨌거나 그 증거법의 무슨 그 한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마치 이제 의기양양한 개선 장군인 것처럼 이제 액수를 올리고 뭐 언론에다가 나는 억울했다, 왜 사과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그렇죠. 최 대표님한테 사과하라고 막 그랬어요. 예. 네네. 근데 최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고발 사주 사건 이후로 드러나고 있는 그 윤석열 검찰의 여러 가지 정치 공작 사례에 의하면 그것이 다 이 채널A 사건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 그렇죠. 이 채널A 사건을 어떻게 덮고 다른 프레임으로 전환시키고 또 관련자들에게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온 다음에는 지금 이동재 기자가 과거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당당한 모습으로 언급을 하는 적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소송 대리인께서 네. 변호사님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사위 예산심사가 때문에 이제 연락이 안 되고 있었는데 네. 다 끝날 때쯤 시간에 이제 되게 놀래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본인이 지금 깜빡하고 기회를 놓쳤는데 네. 기자들한테 엄청 전화가 오고 있다. 네. 그리고 뭐 저한테 어떻게든 또 악의적으로 또 피해를 입히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미안하고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네. 또 그런 점들을 지적하는 글을 또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하고 했는데 네. 하여튼 매사에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참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작년 4월 달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최 대표님께서 고소 고발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김건희 씨나 최은순 씨 소환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최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1년 6개월 동안 뒤져서 안 나온 거 억지 기소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수사가 안 이루어진 겁니까?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에 따르면.
그거야말로 참 그 비겁하고 악의적인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 1년 6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때 검찰총장이 누구였는지 본인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누구였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윤씨성을 가진 분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예. 네, 지금은 정치를 하시는 분인 것 같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사건이 애초에 시작된 거는 2013년 경찰의 내사 보고서가 그렇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박근혜 정부에서 그것이 어쨌거나 덮였고요. 네. 지금 이제 또 그 윤모 씨가 총장으로 재임하는 시절에 수사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공교롭게도 그분이 나가고 나니까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던지고 나가고 나니까 수사가 진행이 돼서 관련자 5명이죠. 전부 다 구속됐습니다. 5명. 네, 구속된 사건이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윤석열 씨 본인이 그 과거에 조국 장관과 관련된 정경심 교수님의 그 주식 투자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수사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이제 그 인상 비평을 악화시키기 위한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게 사모펀드. 그랬죠. 그다음에 사모펀드를 앞세운 주가 조작은 이건 어마어마한 범죄다, 네. 중죄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1심과 2심이 진행됐지만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가 그런 중형을 선고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네. 이득을 얻은 바는 없지만 네. 중간에 주가 조작을 한 흔적이 있고 네. 그것을 어쨌거나 정경심 교수가 알았을 것 같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런 중형을 선고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네. 그렇다면 지금 그런 본인의 논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지금 통정매매를 한 부인과 장모의 행위 자체도 지금 상당히 알려졌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도 스스로 그 본인의 배우자가 주가 조작 전문가에게 선수에게 통장을 맡겼다. 예, 이정필 씨에게 맡겼다. 인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 1인 매매 자체가 지금 불법이고 그 사람이 또 잠적했다가 잡히는 바람에 네. 그 주가 조작의 실체가 곧 드러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겸허하게 우리 그 권영세 의원 말씀처럼 무슨 수사를 미뤄달라고 어거지를 쓸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전에는 왜 이 수사가 잘 안 됐는지 네. 사실관계를 밝히고 네. 그리고 앞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나 지금 고민을 해야 될 일이지. 네. 지금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속됐는데 과거에 무슨 요양병원 사건처럼 본인의 배우자가 장모만 빠질 것이다. 네. 헛된 기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헛된 기대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 장원 급제 입에 딱 붙었습니다.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비유의 달인 MC 장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또 MC 장원님이 뒤에 또 방송이 있으시대요.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바쁩니다, 바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제일 바쁘신 것 같아요. 네. 틀면 나와요. 예. 아니 뭐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근데 뭐 저희도 한철이라 사실. 네, 마스크는 벗으셔도 됩니다. 그런가요? 예,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서 두 분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무슨 유증상자가 아니시면, 네네. 유증상 아니시죠? 예. 네. 저는 뭐 부스터샷까지 맞았기 때문에. 벌써요? 네네. 대단하시네. 60세 이상이세요? 아니요, 얀센 백신 접종자입니다. 얀센이라서 네네. 그러시구나. 저도 이제 뭐 5개월로 줄어든다, 4개월로 줄어든다 이래서 내년 초 되면은 부스터샷을 맞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걸 쭉 보면서 이 말말말 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2분 내지 3분에게는 감사장을 꼭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되신 분인데, 자, 첫 번째 후보입니다. 저도 사법시험 구수한 사람이라 그 기분 압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얘기했다가 또 쓱 지웠다면서요. 네, 그랬더라고요. 예. 정상근 기자, 뭐 어떤 일입니까 이게? 네, 오늘 수능 시험이 있었죠. 뭐 그러다 보니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이 수능 응원 메시지를 SNS에 공개를 했는데, 먼저 그분들 얘기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는 이 39년 전 자신의 수험표를 올리면서 짠하다. 응원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쳤고 이제 학력고사로 중앙대 법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많은 이들과 수험생분들께 많은 이들이 이 수험생분들에게 내일의 운을 말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난 시간과 노력 뭐 그 안에서의 희로애락이 어떻게 수능만을 향한 것이었겠느냐 이렇게 좀 노력을 좀 이렇게 알아주는 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 최선을 다한 여러분에게 모두 좋은 날이 되기를 마음으로 두 손 꼭 잡아 기원드린다라고 했고요. 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 수험생들의 노력이 합당하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뭐 보시는 김에 최대한 잘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재미있게 마음을 전했고요. 또 홍준표 의원은 그 수능 잘 보라고 응원해 주세요. 이런 글에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목숨 걸고 본다 이렇게 6글자를 또 짧게 썼습니다. 아니 이분은 본인이 꼰대임을 숨기지 않아. 숨기지 않아. 그 부분에 또 이 2030 세대들이 열광하는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이제 본인이 꼰대인 걸 인정하지 않고 이제 네. 이야기를 하다가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은 아예 사전에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인정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놓고 노력하는 꼰대도 나 꼰대야 그래 어쩌라고. 네. 뭐 이런 태도라서 그게 밈이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 같아요. 대답 불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냥 해. 네. 네, 그렇더라고요. 나는 몫을 걸고 시험 본다. 네. 그 이야기가 또 뒤에 준비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자, 근데 이제 사실 구수생에서 윤석열 후보도 응원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게 또 말거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M장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윤석열 후보가 어제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수능 보는 수험생들에게 이야기를 남긴 것인데요. 올해는 코로나 백신까지 맞아가면서 공부하느라 어느 때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다.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저도 사법시험을 구수한 사람이라 어느 정도 그 기분을 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위로의 뜻을 담기려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 시험 앞두고는 좀 주변 사람들이 말조심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럼요. 뭔가 재수를 연상시킬 만한 단어는 안 씁니다.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것도 조심하고요. 미끌미끌한 음식도 안 먹고. 미역국 안 먹어요. 네. 그 수능 전에 자꾸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 재수 없어 그런 얘기를 네. 자주 하죠. 재수 없다.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주술적인 의미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좀 안 좋은 건 피해가자 이런 의미 최대한 뭐 좋은 의미만 담자 뭐 이런 걸 담아서 이제 수험생들을 둔 부모들이나 주변에서는 다 조심해 주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구수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 때문에 또 어쩌란 설왕설래가 말이에요. 있었습니다. 네. 또 왜냐면 주술적 의미하면 본인은 또 이제 왕자도 쓰고 나오셨으니까 그런 거에 좀 민감하신 분일 텐데 다들 예. 그 이렇게 시험 보러 가는 애들 앞에다가 이렇게 왕자를 써주고 퍼포먼스를 수능 왕이 되어라. 수능 왕이 되어라. 어쨌든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바로 또 삭제를 하고 그 내용을 더 없앴습니다. 이상해. 이게 무슨 뜻이냐. 네. 그 설명을 해주시지. 그러니까 이게 뭐 미신 뭐 이렇게 모든 걸 다 조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변호사 시험이나 사시 앞두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낙엽이 이게 땅에 떨어지잖아요. 네. 낙엽이 땅에 가서 붙었어. 네, 그렇게 바꿔 이렇게 생각하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세상에 낙엽이 땅에 떨어졌어. 안 됩니다. 네. 낙엽이 땅에 가서 붙었어.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그러는군요. 진짜. 그래야 되는데 구수 얘기를 했으니 네. 구수한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것까지 뭐라고 하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해프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온 이유가 이런 감성적 디테일이 윤석열 후보가 좀 떨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어서이거든요. 예전에 고교 야구 선수들 만났을 때도 사실 고교 야구 선수들이 대부분 이제 열심히 해서 프로 팀 가는 게 소원인 맞아요. 선수들이 많은데 네. 다들 열심히 해서 대학 가라고 그러셨어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또 말들이 좀 이렇게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뭐 본인도 이렇게 해봤으니까 네. 뭐 힘을 내라 뭐 그런 의미로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뭐 구수도 구수인데 요새 이 젊은 분들이 나도 해봐서 아는데 이 얘기를 굉장히 그럼요. 그거 진짜 싫어합니다. 네. 네. 나도 해봐서 아는데. 그리고 이게 구수 아무나 사실 구수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림동 살아서 지금도 신림동에 지금 뭐 30년째 신림동 사는데 알아서 아는데요. 옛날 거기가 이제 고시촌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재수, 3수, 4수, 5수, 6수, 7수, 8수, 9수 이렇게 되면 점점점 소위 사법시험 학원으로부터 네. 점점점 멀어져서 관악산 꼭대기 쪽으로 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진짜 산 밑에 있는 정말 좁은 집에서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3수, 4수만 돼도 그렇게 됩니다. 먼저
합격한 친구들이 뭐 네. 돈을 모아서 학원비를 내준다든지 이런 식의 아. 도움 없이는 정말 사실을 구수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돈이 좀 있으셨다. 경제적 여건이 좀 되는 분들만 할 수 있겠군요. 사실 저도 이제 개그맨 시험 구수했는데 아 진짜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개그맨 시험은 그래도 1년에 3번 있습니다. 아 방송사, 이 지상파, 공중파 3사가 다 시험을 보니까 1년에 3번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3년 뭐 이렇게 걸렸으니까. 네. 결국 장원으로 붙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턱걸이로 들어갔습니다. 턱걸이로. 예. 아이 그럼요. 1등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꼴찌로 네. 붙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럼요. 그렇죠. 네. 예. 자 오늘 다들 고생하신 모든 분들 네.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고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후보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대통령 후보는 안철수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답정너. 아, 이 대단한 답정너였어요. 네.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였습니까? 이 뭐냐면 이제 청년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를 이제 그 메타버스라고 하죠. 이 삼천 네, 네, 가상 공간에서 이제 기자들과 함께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OX 퀴즈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일종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는 뭐 배가 고프다. 예스 하면 이쪽으로 가고 노 네. 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런 식의 이제 퀴즈인데 알고리즘이 있었죠. 네네. 네. 이렇게 해서 10개 문항으로 이제 그 선택을 하게 되는 OX 퀴즈인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 OX 퀴즈는 누가 풀더라도 똑같은 답을 갈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안 넘어가. 정답이 안 나오면 그 네. 다음 문항으로 안 넘어가요. 네, 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뭐 과학기술 강국이 되길 바란다. 여기서 노를 할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덕 시험의 질문 같은 친구를 때리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질문 같은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문항 10개가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국가 부채를 무작정 퍼주는 공약이 좋다. 그 뭐 예스 할 사람들이 없을 테고. X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 예스를 하잖아요. 그럼 네. 다음 문항으로 안 넘어갑니다. 네.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안 넘어가 그 다음 문항으로 한 문항이 한 10개 되는데 네. 안 넘어가 그 다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거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요거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당신이 선택한 대통령 후보는 안철수입니다. 가 나와요. 나 이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 작가님들이 이렇게 또 두 분이 상의해서 이렇게 온 거 보고 해봤어요. 안 넘어갑니다. 완전 답정너도 답정너 이런 답정너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끝에 사실 어떤 답이 나올까 궁금해서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이게 틀리면 또 안 넘어가니까 결국은 그 똑같은 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네. 문항들인데 4천만이 하면 4천만이 모두 같은 답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그쵸.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 행사를 진행한 거거든요. 이제 과학기술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고 싶었던 안철수 후보의 마음은 알겠으나 그러면 이거 좀 다양하게 좀 더 세련되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너무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이제 과학기술 전문가라는 이미지가 좀 희석되고 이런 것들로 좀 이제 희화화되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제 안 후보님 발언 중에서 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서로 감옥 보낸다고 벼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에 대해서 그러면 내전이 될 거고 국민 통합은 불가능하다. 네. 그러면서 쌍특검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제 거대 양당 후보 둘 중 한 사람이 당선되면 지난 5년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분열이 돼서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네. 안철수 후보는 둘 다 감옥 보내자. 그래야 내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네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의 쌍특검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쌍특검을 통해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선거 전에 정보를 갖고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게 해야지 이 사람이 범죄자일까 아닐까 이런 상황에서 투표하도록 하는 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쪽 다 기소된 상태에서 투표한다면 그건 전 세계적으로 망신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 다 감옥 보내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일타쌍피 뭐 이런 걸 좀 노리고 이야기한 거겠죠. 그래서 당신이 선택한 대통령 후보는 안철수입니다. 이렇게 네. 답은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그렇게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귀결이 됩니다. 아니 박은하님 세 분 형제인가요? 닮으셨어요. 힘내자님 진짜 세 분 닮았네요. 이것도 답이 정해져 있는. 답이 정해져 있네요. 누구도 기분 좋지 않다. 네. 그렇죠. 머리가 크다고 다들 실망했다고 한다. 머리 큰 사람 셋이 다 네. 머리가 크다고 다 형제인 건 아닙니다. 네. 네. 자 다음 후보 이분도 감사장 드려야 돼요 우리가 2030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과 함께 돌아온 홍준표 의원님. 어쩌다가 이런 대선이 되었는지 제가
천배 만배 사죄드립니다. 요새 그 폭발적입니다. 준표형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요새? 네, 그렇습니다. 이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을 공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제 정책들을 올리는 그런 곳도 있고, 또 이제 궁금한 점을 이제 홍준표 의원에게 물어보면 이 홍준표 의원이 이제 답을 하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청문 홍답.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이제 준표형의 답이 굉장히 짧고 명쾌한 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 네, 어떻게 보면은 2030 이 세대들이 네. 일종의 이제 그 준표형과 얘기하는 게 일종의 놀이가 된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네. 또 홍준표 후보의 이런 모습이 또 어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갖고 있는 원래 천성 자체가 좀 그래서 이게 통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니까. 지금 2030 세대 그러니까 MZ 세대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마치 정확하게 알아요, 알고 알아요. 행동하는 것처럼 예. 보여져요. 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M장. 예. 일단 이제 몇 가지 질문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탈당 후 대선 출마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한마디로 끝냈고요. 당심에서 밀린 이유, 당심이라기보다 8, 9월에 들어온 급조된 당심에 밀린 것. 급조된 당심. 네. 계속 실현을 하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의문입니다라는 질문에 대한민국만 불행해지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 하태경 의원이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나는 수영을 못한다. 둘 다 안 구하겠다는 얘기죠. 네. 나는 살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저희도 진짜 빵 터졌습니다. 야. 네. 이것도 저는 재밌었어요. 왜 노인표가 윤석열에게 모이는 걸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 방송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정치인들도 모른다는 말 잘 안 쓰거든요. 아, 그럼요. 뭐라도 왜냐면- 짜내거든요. 그렇죠. 왜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답을 하는데 윤석열 후보도 이제 토론에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대답하려다가 좀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홍준표 의원은 그냥 모르는 거 모른다고 이런 게 좀 이 젊은 세대들한테 잘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이유가 없다. 이거는 네. 그냥 한번 지나가는 일이다. 이런 좀 중의적인 것도 포함을 해서 포함돼 있겠죠. 네네. 나도 모르는 일이다. 네. 목숨 걸고 시험 본다. 네. 이야, 대단합니다. 네. 차기 대선 출마해달라는 요청 검토해보겠다. 잠들기 전까지 한 걸음이라고 더 간다. 마지막까지 간다. 그 말에는 좀 이후 정치적 행보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은퇴각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절대 아니라고 이제 운동 열심히 하겠다. 네, 운동도 네. 열심히 하신다고 건강 하고. 관리 잘해서 다음 대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시사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세 분에게 감사장 드려야 되는 세 분입니다. 네. 저도 사법시험 구수한 사람이라 그 기분 압니다. 윤석열. 당신이 선택한 대통령 후보는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어쩌다가 이런 대선이 되었는지 사죄드립니다. 준표형. 이 셋 중에서 네. 장원을 뽑아주십시오. 네. 네. 저는 고민 없이 준표형. 어떡하죠?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좀 섣불렀습니다. 네. 이제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정해지고 홍준표 의원이 다시 또 이 저희 코너에 등장할 일은 당분간 없을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거든요. 네, 아니었습니다. 네. 이번에 핫하게 다시 또 돌아오셨기 때문에 저는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럼 준표형 선택하는데요. 근데 대신 어쩌다가 이런 대선이 되었는지 사죄드립니다. 보다는 네. 윤석열, 하태경 두 분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것인가? 나는 수영을 못합니다. 여기에다가 네. 한 이 표를 대답이 해서 최고인 것 같아요. 준표형을 네.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근 상황급제 준표형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MC 장원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매주 목요일 만나는 사람과 일.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 임자원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자원입니다. 오늘은 뭐 재판 예, 마치고 예. 오셨나? 넥타이 변호사가 넥타이를 메고 이 자리에 왔으면 재판을 이 다녀오십니다. 변호사들한테 전투복이라고 하는데 제가 네. 잘 안 입거든요. 네, 저도 재판이 사실은 있을 때만 재판 입습니다. 있을 때 아니면 안 입거든요. 잘. 재판 갔다 오셨네. 네, 오늘은 또 어떤 재판을 하셨을지. 최근에 보니까 속해 있는 법무법인에서 노동 관련된 이슈를 유튜브로 뭐 만화로 열심히 올리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여러 네. 매체를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측 대리를 하지 않는 노동 변호사는 사실은 참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노동 전문 펌을 꾸려주신다는 것 자체가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를 뭐 이렇게 진작시키겠다라고 해서 내일부터 지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죠. 지금 상암동 근처에도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꼭 받으세요. 예. 임금명세서 꼭 받으세요. 이런 현수막들이 지금 그 이쪽에 아무래도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그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자, 내일부터 임금명세서 받으시는 분들 이번 달 월급 내역 꼼꼼하게 잘 보셔라라고 하는 현수막이 상암동 곳곳에도 걸려 있는데, 자, 지난달에 비해서 왜 이번 달부터는 내일부터 이게 어떤 이유로 예.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올해 5월에 개정돼서 내일 19일부터 시행되는 법의 내용인데요. 그 지금까지는 임금과 관련해서 사업주에게 임금 대장 작성 의무만 있었어요. 예, 자기가 텍스트 대장만 작성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었고 사실상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그걸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가 나중에 사건이 붙으면 뭐가 띵 날라오는데 이게 언제 작성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정체불명의 자료들이 막 소송에서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법이 바뀐 건데 내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법에 따르면은 노동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네. 그 임금 명세서에는요 임금의 구성 항목, 그러니까 기본급이랑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그다음에 각 항목별 금액, 각 항목별 금액의 계산 방법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기재되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마 그 통상임금의 1.5% 이상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그 추가근로수당, 예,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일 텐데 이를테면 그런 거죠.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19일부터는 그 사업주가요 문서로 써야 됩니다. 뭐를 이번 달에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총 몇 시간 하셨고 그 시간에 1.5를 곱해서 총 얼마가 그러한 수당으로 지급됩니다라는 내용의 설명서를 매달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죠.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지금까지는 법적으로는 안 줘도 되는 거였어?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일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그렇죠. 이 계산이 어떻게 무슨 항목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요. 저도 사건을 해보면 추가 근로수당과 관련해서 액수 놓고 쟁점이 매번 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달 뭐 기본급 외에 수당이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이러면은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줄고 늘어나는지를 모르는 채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거냐 따지기 힘들어요. 네, 맞게 따지기 힘들잖아요. 네. 사실상 이 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진작에 들어왔어야 하는 게 맞고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뭐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매달 지급된 임금의 구성 항목이 어떤 식으로 계산됐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관련 분쟁이 붙었을 때 내가 이제까지 이런 문서를 받았었다라는 걸 제시할 수 있도록 어떤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당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저도 재판을 하는데 수당 관련해서 계산돼 있는 게 없어. 본인도 받은 바가 없고. 근데 이제 신청은 했는데 이 신청을 했는데 네가 나와서 일했다는 신청의 근거를 스스로 입증을 해라라고 하는데 이거 참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특히 여기 방송에 계신 분들은 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근무 시간이 굉장히 좋게 말해서 탄력적이고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네가 나와서 일을 했다, 편집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을 뭐 출입 카드 기록으로 입증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튼 이래서 그러면 이거 임금 명세서 두 가지가 궁금한데 하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사업자에. 예, 그러니까 이게 이번 개정안은 다행히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모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든 근로자가 임금 명세서 교부받을 권리가 있다. 네네. 이런 것이고요. 그러면은 하나 그 라이더 등 소위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뒤에 가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이슈는 일단 해소가 되어야
예, 이 권리가 생기는 문제라 사실 좀 근간을 바꿔야 될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위 사용자가 누군지를 입증을 해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되는 게 아닌가. 사장님을 특정할 수 있는 사람만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니까 맨날 그 쟁점이 진짜 사장 나와라 맨날 그러고 싸워요. 노동자들이. 아주 지긋지긋하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보통 많은 부분들이 강행 규정이 안 되고 처벌 조항이 없어서 야 이거 잘 지켜 교부 의무 있어 하면서 구두선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만약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어가지고요. 그 이번에 이제 시행령을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교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도 잘못이고, 그 다음에 사실과 다른 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잘못이잖아요. 그 두 개의 경우를 나눠가지고 결국에는 그 불이행 횟수에 따라서 뭐 1차는 30만 원, 2차는 50만 원, 3차는 100만 원. 이게 이제 그 교부 의무 불이행 시이고 사실과 다른 명세서 교부했을 때에도 뭐 1차는 20, 2차는 30, 3차는 50 이런 식으로 증가된 과태료를 횟수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그 과태료 규정까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게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 항상 그런 걱정이 그렇죠. 있죠.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도 그러니까 존재해요. 예, 해선 할 필요 없는 의무가 부과됐고 뭐 안 하면 과태료까지 부과된다고 하니까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생각해 보면 종래 근로기준법에도 임금대장을 정리해 두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 맞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대장을 잘 정리했던 사업주라면 그 내용 중에 각 개별 근로자들마다 떼가지고 그냥 문서를 주라는 의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담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교부 방법이요 문서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 페이퍼만 아니라 그냥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카톡. 그렇죠. 카톡을 보내도 되고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가 이건 사실 되게 칭찬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고용노동부가 19일부터 홈페이지에다가 임금 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보급을 한대요. 아, 그 좋은 일이에요. 예, 그래서 사업주가 거기서 이렇게 서식에 직접 입력을 하면 그 세팅이 딱 돼가지고 PDF 파일로 제공이 되는. 그거 좋네. 예,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하니까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좀 경감시키려는 노력도 정부가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매뉴얼도 있거든요. 그래서 쭉쭉쭉 입력하면 퇴직금 얼마 이렇게 딱 나와요. 예, 그런 것처럼 그거보다 오히려 더 간단할 것 같긴 한데 프로그램 자체가 노동부에서 그런 매뉴얼 내지는 그런 서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중소기업에서도 꼭 이거 임금 명세서 작성을 해서 노동자들에게 교부를 반드시 좀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과태료 내야 된대요. 그리고 이거는 근데 중소사업장 그 사업주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동자가 또 요구하고 또 노동청에서도 노동부에서도 조금 널리 좀 알리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내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꼭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달라지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좀 많이 좀 알려질 필요가 있다 싶은 게 이제 임산부 보호 규정이 추가되는 건데. 임산부 보호 규정. 그러니까 임신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가 몇 개 있습니다. 가령 이제 출산휴가 제도가 있고, 뭐 시간의 근로를 금지한다. 그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은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다. 네, 그것을 사업주는 허용을 해야 되고요. 그거 단축시키면서 임금 삭감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제도가 근로기준법상에 이미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임신 중인 여성이 소정의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통이 혼잡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임신 중인 노동자가 출퇴근을 하다가 건강상의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사업주는 그것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자, 2시간을 임금 삭감 없이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으면 사업주는 받아줘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
사실 이런 게 저도 사업주를 해보니까 말하자면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이거를 실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의지가 조금 없거나 실천할 여건이 안 되는 사업주들에게는 그럼 정부가 어떻게 사업주를 도와서 결과적으로는 임산부가 하루에 2시간 정도 임금 삭감 없이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육아휴직 일주일에 그 반일 정도 8시간, 6시간 이렇게 육아휴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그 보조를 또 정부에서 해주더라고요. 근데 보조 금액이 좀 많이 모자라다라는 저도 사업주가 되니까 그런저런 생각을 그런저런 현실들이 있다. 자 이렇게 바뀌었다. 임금 명세서는 꼭 체크합시다. 원래 이게 왜 이제야 되지 싶은 부분이었으니까요. 자 근로기준법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얘기를 하다 말았어요.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어제 했다고요? 아마 요 근로기준법 시행에 맞춰서 이렇게 또 이런 행사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그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핵심 규정이 다 배제되죠. 그래요. 예, 그래서 노동자임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라라는 것과 추가로 같이 또 살펴봐야 될 게 아까 이제 그 MC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노동자들 중에는 이미 진짜 노동자임에도 사장인, 그러니까 무늬만 사장인 그런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데 계약 관계를 보면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엉뚱한 사장이 지금 들어와 있는 용역업체 사장 이런 것도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결국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면 사실 근로기준법상의 그 근로자란 무엇이냐, 사용자란 무엇이냐라는 정의 규정이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자라는 그 법안이 강은미 의원 대표 발의로 이미 발의가 됐어요. 국회에서 실제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의 개정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이번에 함께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그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하면서 1970년 11월 13일 날 몸을 불살랐는데요. 지금은 새로운 근로기준법 제정하라라고 해야 될 판입니다. 신노동법 제정하라라고 해야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임자원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